사주 상담가 황호입니다. 오늘은 사주의 지지에서 유금의 의미와 특징, 역할, 그리고 통변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의 한 서당에 명리학의 대가인 원로 선생과 젊은 제자가 사주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지 중에 유금은 어떤 기운을 가진 글자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원로 선생은 잠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금의 의미는 가을의 정수이며 성숙한 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유금은 가을이며 그것도 한창 서늘해지고 수확이 끝나는 시기이다. 이때의 금은 이미 다듬어진 보석으로 단단하고 맑은 쇠와 같다. 아직 채굴 중인 원석인 신금과 달리 유금은 세상 밖으로 나와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예의가 바르고 단정하고 똑똑하고 신용을 중히 여기는 기질을 보여주고 있다. 정확함과 질서가 있고 깔끔하며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기도 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금의 특징과 역할은 질서를 세우고 신뢰를 지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유금은 기본적으로 규율과 명확함을 좋아한다. 따라서 이 기운이 강하면 사람은 논리적이고 깔끔하며 약속과 원칙을 중히 여긴다. 또한 유금은 재정리와 정화, 분별을 뜻하기도 한다. 즉 어지럽던 것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며 필요할 땐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관직이나 법률, 군이나 행정, 금융과 같은 질서를 중시하는 분야에 강점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금의 통변 비법은 전체 사주 속의 조화와 균형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로 선생은 손가락으로 사주의 네 기둥을 그려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즉 유금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전체 사주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한다. 예를 들면 첫째, 목이 너무 많으면 금이 상하니 나의 성정이 꺾이거나 힘이 빠진다. 둘째, 화가 많으면 금이 녹아 흐르니 원칙이 무너지고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다. 셋째, 토가 많으면 금이 묻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넷째, 수가 많으면 차가워져 사람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주가 균형이 잡히면 유금은 세상에서 신뢰와 명예, 정직과 품격으로 빛난다. 결국 중요한 건 기운의 과다와 부족을 살피고 나머지 오행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유금이란 단단한 질서와 신뢰 그리고 정리와 명확함의 기운이군요. 결국 통변은 유금 자체가 아니라 사주 전체 속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달려있는 거네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원로 선생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다. 명리학은 별도의 운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그 기질이 세상과 부딪히는 방식을 살피는 공부이다. 유금이 있는 사주는 잘 다듬으면 세상에서 빛나는 보석처럼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금이 연, 월, 일시 각각에 있을 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사주 한 장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먼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같은 유금이라도 연, 월, 일 시중 자리가 다르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자 스승은 차 한 잔을 들고 다음과 같이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연지에 유금이 있을 때는 가문의 기풍과 어린 시절에 빛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네. 즉 연지에 유금이 있으면 그 사람의 뿌리이며 가문과 조상 그리고 어린 시절의 배경이네. 따라서 가문이 반듯하고 명예롭고 약속을 중히 여기는 집안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릴 적부터 예의 범절과 질서를 배워서 사회에서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쉽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안의 전통과 규율이 너무 강하면 마음이 답답하거나 고집이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월지에 유금이 있으면 사회와 직업, 그리고 중년의 질서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월지는 사회활동과 직업, 청년 중년기의 운을 보며 사회적 위치에서 질서를 세우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역할을 맡기 쉬우며 법과 금융, 그리고 행정, 관리직처럼 규칙을 중시하는 분야에 강점이 있지. 그러나 너무 원칙만 고집하면 융통성이 부족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 부드러움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일지에 유금이 있으면 배우자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뜻합니다. 즉, 일지는 그 사람의 배우자를 뜻하며 그리고 마음 깊은 내면을 뜻하지, 따라서 배우자가 반듯하고 깔끔하며 신뢰를 중시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많으며 결혼 생활은 의리와 책임을 기반으로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감정 표현이 서툴러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네. 또한 내면은 고결하고 정직하지만 때때로 외로움을 스스로 감추며 버티는 강단이 있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시지에 유금이 있으면 자식과 노년, 그리고 미래의 빚입니다. 즉, 시지는 자식과 말년, 그리고 미래를 의미하지, 따라서 자식이 단정하고 예의가 바르며 부모의 명예를 지켜주는 경우가 많다네. 노년에는 깔끔하고 명예로운 삶을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떠나는 길을 걷기 쉽지. 하지만 자식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강요하면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기준보다는 이해가 필요하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마시던 차를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명리에서 같은 글자라도 그 자리가 다르면 빛나는 모습도 달라진단다. 유금은 어디에 있든 질서, 신뢰, 정직이라는 본성을 간직하지만 그 자리가 바뀌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그 기운이 드러나는지가 달라지는 것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아, 결국 같은 보석도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보이는 빛깔이 달라지는 것이군요. 그러자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바로 그거다. 그것이 곧 사주통변의 핵심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금이 다른 지지들과 합충형 파해로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통변에서 사람의 인연, 사건, 환경 변화를 읽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유금이 다른 지지들과 합하고 충하고 형하고 파하고 해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승은 조용히 빙긋 웃으며 마치 오래된 비밀을 꺼내듯 다음과 같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합은 서로 끌려 만나는 인연이다. 즉, 합은 서로 좋아서 끌려 만나게 되는 기운이지. 예를 들어 유금과 진토가 만나면 육합으로 금의 힘이 강화되며 능력이 빛나고 명예, 실력이 살아나는 운이 되는 것이다. 둘째, 충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갈등이다. 즉, 충은 서로 맞부딪혀 흔들리고 변하는 운세네. 예를 들어 유금과 묘목이 만나면 정충으로 인간관계, 배우자 문제, 직업, 거주지 이동 등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충돌이다. 따라서 신뢰질서 원칙을 중시하던 사람이 감정인 연환경 문제로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충은 갈등을 동반하지만 막힌 운을 뚫어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셋째, 형은 보이지 않게 마음을 찌르는 관계이다. 즉, 형은 밖에서 티는 덜 나지만 속으로 마음을 건드리는 기운이지. 예를 들어 유금과 유금이 만나면 자형으로 자기 고집으로 스스로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 너무 깔끔함을 원칙으로 고집하다 인간관계가 차가워지기도 한다. 넷째, 파는 갑작스러운 균열이다. 즉, 파는 예기치 못한 틈과 갑작스러운 균열 같은 것이네. 예를 들어 유금과 자수가 만나면 자수와 유금이 부딪혀 갈등 손실 금전적, 손해평판, 흔들림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재산 문제, 인간관계 틈, 건강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다섯째, 해는 속으로 스며드는 손상. 해는 겉으로 티 안 나지만 육친 간의 정이 없어지며 인연이 끊어지고 속으로 서서히 무너지는 해지. 예를 들어 유금과 술토가 만나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오랜 시간 쌓인 갈등 불신숨은 적으로 인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소한 일들이 쌓여 감정명예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라고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보충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명리에서 합충형 파해는 사건이 아니라 기운이 변하는 방향일 뿐이네. 즉, 어떤 사람은 합이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은 합이 빚으로 나타나고 충이 싸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사승진 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 결국 사람의 상황에서 선택과 성정이 기운이 흘러가는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지.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글자는 기운을 말해주지만 운명은 그 기운 속에서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유금의 실제 사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통변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사주를 보는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는 어느 날 묻습니다. 스승님, 유금이 제 사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유금이 제 인생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좋다. 그럼 유금의 비밀을 이야기로 풀어주마. 첫째, 유금의 본질은 빛나는 가을의 서늘함이다. 따라서 유금은 가을이며 그것도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의 서늘하고 맑은 기운이지. 즉, 모든 것이 무르익어 결실을 이루고 동시에 겨울을 준비하는 기운이야. 그 속성은 정제된 금, 즉 잘 다듬어진 보석, 귀금속과 같지. 그래서 유금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성격이 깔끔하고 품격을 중요시하며 내면의 가치와 품위를 지키려는 경향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유금은 성격이 곱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는군요. 그러자 스승은 말하였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유금은 너무 차갑고 완벽을 추구한다면 사람들 마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단다. 유금은 겉은 빛나지만 차가울 수도 있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유금의 역할은 정리정돈을 잘하고 결실과 선택을 합니다. 즉, 유금은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기운을 맡고 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두듯 세상 일을 하나씩 끝내고 필요한 것만 챙기는 것, 그것이 유금의 역할이야. 그래서 사주에 유금이 강하면 마무리 능력, 선택과 판단력이 좋다. 또한 예술과 금융, 귀금속과 의류, 디자인 등 세련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금의 통변시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스승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기억하거라. 유금의 통변은 이렇게 한다. 첫째, 유금은 정제된 금이다. 원석이 아니라 이미 가공된 보석이니 완성, 정립, 품격을 본다. 둘째, 유금은 가을의 결실이다. 농사로 치면 수확의 계절이며 즉 마무리, 검토, 정리로 해석한다. 셋째, 유금은 차가움 속의 빛이다. 겉으로는 차분하나 내면의 가치가 빛나므로 자신의 내적 가치와 외적 세련됨을 본다. 넷째, 타 지지와의 관계를 본다. 특히 사유축 삼합 등을 함께 보면 더 크게 빛나거나 묶이게 된다. 다섯째, 다른 오행의 균형을 본다. 유금이 강하면 나무는 베이고 불이 지나치면 녹아버리니 화로 재련하고 수로 식혀야 한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유금은 스스로를 빛내는 귀한 보석 같은 기운이지만 그 빛을 너무 자기만 비추면 고독해지고 타인을 비추면 귀인이 되느니라. 그러니 너도 너의 유금을 잘 다스려 세상을 밝히는 거울이 되거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금이 다른 오행을 만날 때 그 기운이 어떻게 반응하고 사주 통변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의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의 기운들은 사람의 운명을 짓는 다섯 친구로 불렸습니다. 그중 유금은 귀한 보석으로 불리며 맑고 차가운 기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으로는 세상을 다 헤아릴 수 없었기에 다른 오행들과 만나며 다음과 같이 서로의 성격을 바꾸어 갔습니다. 첫째, 유금이 목을 만나면 금은 목을 정리합니다. 즉, 유금은 이미 정제된 금속으로 톱이 나무를 깎아내듯 나무를 정리하고 자른다. 그러나 유금이 강하면 나무는 다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엄격함이 강하여 주변 사람들의 자유로움을 해치거나 지나치게 칼 같은 성격으로 인간관계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너무 많으면 유금은 상처를 받고 무뎌져서 본래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하면 나무를 잘 다듬어 아름다운 가구나 작품을 만들듯 교육, 지도, 정리, 개선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유금이 화를 만나면 화는 금속을 녹이거나 재련을 합니다. 따라서 불이 너무 많으면 금이 녹아 형태를 잃어버리고 너무 적으면 거친 금속은 다듬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화가 잘 맞으면 유금은 최고의 보석이 됩니다. 즉, 사주에서 화가 적절하면 자신의 재능이 재련되어 사회에서 빛을 발하고 과하면 체력과 기운이 소모되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금이 토를 만나면 토는 금을 품어내는 땅입니다. 좋은 흙은 금을 낳지만 흙이 너무 많으면 금이 묻혀버려 쓸 수 없습니다. 즉, 토가 적절하면 금의 근원, 재물, 기반이 튼튼하고 과하면 안정만 추구하며 기량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으로 보면 재물, 가정, 기반, 책임감 같은 부분이 토와의 균형에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넷째, 유금이 금을 만나면 금이 많으면 보석이 많아 보이지만 서로 빛을 잃습니다. 유금이 강하고 신금 등 다른 금이 많으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돋보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이면 보석 상인, 금속, 금융, 법률, 예술 등의 분야에서 고급 금속처럼 사회적으로 귀하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금금 상쟁이 될지 금금 조화가 될지는 사주에서 화토가 이를 금을 제어하고 길을 열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유금이 수를 만나면 수는 금속을 씻어 광을 내어줍니다. 즉, 유금이 수를 만나면 재능이 세상에서 더 부드럽게 드러나고 지혜와 감각이 유연해집니다. 그러나 물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금이 감춰지거나 녹슬듯이 자신의 중심을 잃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귀금속처럼 지혜롭고 품격이 있게 하며 또 영향력 있게 세상에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유금은 혼자서는 빛나지만 타 오행과 만나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색을 찾습니다. 나무를 만나면 사람을 다듬고 불을 만나면 재능이 재련되고 흙을 만나면 뿌리가 생기며 다른 금속과 만나면 경쟁하거나 협력하고 물을 만나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 유금의 길은 어떻게 다듬어지고 어떻게 쓰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